안녕하세요. 원페이지 북입니다. 오늘은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돈의 본질, 화폐 시스템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합니다. 약 10여 분 동안 이 책의 주요 내용을 마인드맵을 따라가며 설명드리겠습니다. 1장은 좋은 돈은 무엇인가에 대해 다룹니다. 돈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물교환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체 불가가 된 돈의 필요성에서는 화폐 없이는 복잡한 분업 경제가 유지가 불가하고, 이 분업을 통해서 생산성이 증가하고 지금까지 인류의 생존이 가능해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폐의 가치는 안정적이어야지 구매력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신뢰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시장성과 가치 안정성은 함께 발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경제 화폐 질서는 국가나 정부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형성된 화폐 질서를 뜻합니다. 그래서 좋은 화폐와 나쁜 화폐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면 좋은 화폐가 탄생하지만 국가가 개입해 통화량을 조절하면 나쁜 화폐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의 흑역사에서 배울 것들에서는 이렇게 국가가 개입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에 대해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라는 분이 국가의 화폐 운영 역사는 끝없는 기만과 사기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가의 중앙은행이 가격 하락을 경계하게 되는데 지폐 기반 시스템,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이 시스템에서는 디플레이션이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폐의 구매력은 수요에 따라 변동합니다. 수요가 높아지면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낮아지면 가치가 하락합니다.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이라는 착시 효과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지폐의 가치 하락을 눈치채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돈의 주인인지에 대해서 돈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원래는 귀금속의 희소성 덕분에 금과 은은 역사적으로 안정적인 교환 수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앙은행과 같은 돈을 찍어내는 은행의 특권에서 발권은행은 은행 시스템 구제와 국가 자금 조달을 위해서 화폐를 발행하는데 부채를 매입해서 정부에 돈을 공급하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지폐가 발행되게 되는 것을 창조경제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돈이 얼마나 안전한가 보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진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통화량 확장, 디플레이션은 통화량 축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물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물가 상승은 인플레이션, 즉 통화량 확장에 따른 결과로 물가 상승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매달 발표되는 물가 상승률에 반영이 됩니다. 부를 얻는 소수의 수혜자들은 따라서 통화량 증가의 피해자는 상품 가격 상승 속도보다 수입 증가가 늦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벌고 누가 있는가? 통화량 증가로 돈이 먼저 금융 자산 시장에 유입되어 부유층이 이득을 보고 나중에 소비자 물가가 올라 서민층의 구매력이 떨어져 피해를 입는 현상을 캉티용 효과라고 합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효과는 물가 상승으로 부유층은 자산 가치가 증가되는 반면에 서민층은 생계비의 부담이 증가되게 되고 이로 인해 불공정한 부의 분배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빈부격차의 진정한 주범은 화폐 독점 체제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가 화폐를 독점하고 발권, 시중은행이 과잉 화폐를 공급하게 되면 이 공급된 화폐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게 되고 그에 따라 국민의 실질 소득, 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 하나같이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탈출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고 봅니다. 금화와 지폐는 비교해서 보면 금화는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지폐는 중앙은행이 무제한으로 발행 가능하기 때문에 이 통화량에 따라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크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불공정한 이유는 이 새 돈을 먼저 얻을 수 있는 그들, 이 책에서 표현하는 그들은 기존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늦게 받거나 못 받는 사람은 가격 상승 후에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미 높아진 가격으로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빈부격차가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쥐고 있는 자들,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를 보면 이 이자율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축 성향과 시간 선호율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이 절약과 소비를 얼마나 오래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지표가 바로 이자율입니다. 어느 어부에 대해서 어촌마을의 어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장 이자율이 20%고 어부의 기대 수익률이 15%라고 하면 이 이자율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배를 사거나 그물을 사거나 해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저축액이 증가해서 이자율이 10%로 하락을 하게 되면 어부의 기대 수익률이 15%이기 때문에 어부는 더 많은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예금과 대출이자의 불건전함의 장에서 시중은행과 발권은행은 항상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이익 극대화를 위해 많은 돈을 발행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물가 상승과 이로 인한 화폐 가치의 하락은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화폐의 신뢰 상실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자는 나침반 바늘 같은 것이어서 자연적인 이자만 정확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좋은 화폐일 경우만 그렇고요. 조작된 이자는 혼란을 초래합니다. 잘못된 신호를 보내 기업가들이 과도한 투자를 유도하게 됩니다.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경제가 부유해지지는 않고 좋은 화폐의 개념인 저축이 선행되어야 자본재와 소비재가 생산이 가능하고 결국 사회가 부유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거품이 꺼지면 반드시 불황이 찾아오게 되는데 인위적인 경기 호황으로는 결국 불황으로 전환되게 되고 금리가 상승되고 대출이 주저하게 되고 새로운 투자가 감소하게 되면 불황이 심화되고 경제 성장이 붕괴됩니다. 금리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키는 것은 투자 수익을 가능하게 만들죠.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수익 창출이 불가하게 됩니다. 수익 창출이 불가되면 기업이 도산하게 되고 실직과 임금 삭감이 늘어나게 됩니다. 소비가 붕괴되고 상품 가격이 하락되면 대출 상환이 불가능해지고 통화량이 축소되는 불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경기 변동 그리고 무절제한 구제 정책 이 두 가지가 수입과 자산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이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구매력 자산이 하층에서 부유층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층의 다수의 희생, 부유층의 소수의 이득,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유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진행될 수 있는 조건으로는 가까운 미래에 중단된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안정적으로 진행되게 되는데 중단이 안 될 시에는 공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뱅크런처럼 말이죠. 대중의 반응은 미래 가격 인상을 예상하고 그것을 계산해서 급격한 가격 상승을 일으키게 되는데 화폐 도피 현상이라는 것은 가치가 손상된 이 화폐를 사용하기 거부해서 외국 화폐나 귀금속, 유형자산, 물물교환 등으로 바꾸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화폐 가치가 붕괴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돈을 빼앗는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무기, 과거에는 그 검권력, 무력과 강압, 폭력적 지배가 있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빵과 게임 권력, 복지와 오락, 현대적인 대중 통제 및 만족을 제공합니다. 국가 통치권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따라서 세금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래서 국가는 지폐 생산 독점권을 강탈해서 무에서 어마어마한 화폐를 창출하였습니다. 대안적 화폐 생산 전략으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알록달록한 종이를 발행하는데 국채 문구 삽입된 채권지를 발행합니다. 그러면 시중은행이 이 국채 문구 삽입된 채권지를 구매를 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중앙은행에 담보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은 일반은행에 신규 화폐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부채 조달이 완료되게 됩니다. 이 5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국가는 부채를 조달하게 되고 흔적은 깔끔히 삭제됩니다. 결과적으로 복잡한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은밀하게 돈을 창출하는 천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차의 꼬리칸에 탄 사람들의 장에서 민간 부분에서 이 자원 유출, 세금 징수나 국채 발행 등으로 자원을 유출되면 이게 국가 부분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민간은 더 가난해지고 국가는 더 부유해지는 구조입니다. 현대의 복지국가는 막대한 국가 채무를 지고 화폐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 재정을 오직 세금으로만 충당했다면 부담이 심해져서 폭동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국가 부채를 상환하는 방법은 새로운 부채로 기존 부채를 갚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되면 돈 가치가 감소되기 때문에 국가의 이익은 인플레이션을 통해 부채 상환을 용이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채권자는 지폐가치, 돈 가치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손실을 얻게 되는 구조입니다. 국가는 물가 상승 예상치를 조작함으로써 금리를 조작합니다. 시장 금리는 예상되는 구매력 상실의 보상을 포함하게 되는데 목표는 이자 비용을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물가 상승률 목표는 화폐 가치의 하락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국가 화폐에 대한 신뢰를 유지시키기 위함입니다. 물가 통계는 국민을 기반하는 도구로서 화폐 가치의 하락을 은폐하고 국민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재산권을 박탈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와 빈곤의 알고리즘은 상품 가격이 상승하면 임금이 상승하고 임금이 상승하면 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화폐제도, 통화량 확장, 부채 증가 이 3가지를 통해서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부자는 더 부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처럼 이러한 종속성을 창출하는 자는 권력을 획득하게 되고 정치 권력을 유지하게 되며 국가의 돈으로 사리사욕을 충족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국가 주도의 화폐가 침체기를 초래하는데 투기나 투자는 거품을 형성하게 되고 실질적인 저축이 없이 신규 자금을 조달해서 거품을 붕괴시키고 경제 불안을 일으킵니다. 빚을 지는 사람들은 앞서 이야기했던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을 제일 처음 알아서 빚을 지는 사람들은 집과 물건을 구매하고 이것의 자산 가치가 인플레이션에 따라 상승하면 빚을 지는 사람들에 반해서 신중한 저축가들은 뒤처지게 됩니다. 불을 불리는 대세의 공식은 따라서 현금 보유하는 매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대출을 먼저 받고 자산을 구매해서 인플레이션으로 낮아진 화폐 가치로 부채 가치를 감소시킵니다. 자산을 획득하고 이 자산을 바탕으로 담보를 제공해서 추가로 대출한 다음에 실물 자산을 추가로 구매합니다. 이 자산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것은 임금 대비 자산 가격이 급등하게 되는 이러한 논리입니다.
따라서 부자 계층과 자산 없는 계층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게 되고 사회 분열이 심화되게 됩니다. 현재의 돈과 미래의 돈, 이자율에 대한 설명인데요. 현재 8천 유로를 가지려면 미래에 약 1만 유로를 지불해야 되는 것과 비슷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이자율에는 시간 가치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현재의 돈을 미래의 돈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자는 인간의 본능적 행동 양상으로 보아야 하는데요. 지금 소비하려는 성향, 시간 선호율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이 시간 선호율은 낮은 것과 높은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낮은 시간 선호율을 보이는 것은 미래를 위해 현재 소비를 줄이고 저축하는 것, 높은 시간 선호율은 지금 당장 소비하고 미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을 뜻합니다. 복지국가가 좋은 것이라는 착각에서는 과거에는 금화를 저축했다면 현재는 빚과 빚을 져서 투자를 하는 것이 필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은 이 투자에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시간은 돈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인 개념이고요. 따라서 바쁜 삶을 살게 됩니다. 여가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감소되게 되고요. 빚의 노예, 그 다음에 복지국가, 이 두 가지로 개인이 국가에 의존되는 정도가 심해지게 되고, 우리가 국가보다 지역 공동체 혹은 이웃 간의 도움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적 유대는 붕괴되게 됩니다. 이러한 나쁜 화폐와 복지국가가 맞물려서 가정이 붕괴되고 종속적이고 미성숙하고 비자립적인 이런 것이 경솔하고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것과 맞물려서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증가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왜 흔들릴까요? 이러한 국가의 결정권자들이 불러오는 후폭풍으로는 사회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가격이 없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없이 어떤 것을 결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에서는 모든 것이 국가의 개입에서 시작되는데 일반적으로 수입이 높아지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가는 일종의 배의 조타수라고 할 수 있어서 소비자가 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하게 되면 기업가는 조타수로서 그것의 생산 방향을 결정합니다. 문명이 발전하는 것은 자연 법칙이 아닙니다. 사유재산과 개인 자유, 좋은 화폐, 이것이 문명 발전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문명과 생활 수준이 하락되는 것은 위에서 본 내용이지요. 저자는 로마의 멸망 과정을 오늘날과 비슷한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도 복지와 선거 캠페인, 이것이 늘어서 감당이 불가하게 되었는데 최근에도 지금 오늘날의 시대에서도 나쁜 화폐와 인플레이션이 이러한 공동체와 가정생활의 기반을 붕괴시킵니다. 따라서 개입주의가 악순환으로 다시 국가가 개입하게 되는 이런 개입주의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괴물이 되어버린 금융시장에서는 이 최저임금이 시장임금보다 높으면 당연히 이제 노동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경제학용으로 최저가격은 가격 하한선을 뜻합니다. 최대 가격은 가격 상한선으로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화폐 독점의 엔딩은 잃어버린 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황으로 금융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거대한 자원이 영구적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자산은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투자로 사라지게 되고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과 공적 연금으로 탕진되게 되며 인위적 시장과 보조금, 구제책으로 부채가 폭증하게 됩니다. 화폐 시스템, 통화량과 물가 상승 경향 이런 것이 현금 저축보다는 빚내어 실물 자산을 획득 후에 부채 상환이 더 현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 사회에 비관하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어, 1차 세계대전 이후 발생하였던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예를 들면서 사실상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자체가 국가의 파산 선언이다. 따라서 빚진 자는 승리하게 되고 저축한 자는 손해를 입게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진정한 성장은 지출을 감소하고 금융을 억압하는 조치를 통해서 국가 부채 감소가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회성 자본제, 화폐개혁, 베일인 정책 등은 인기가 없는데 손실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선호하게 되고 비용을 은밀히 증가하게 됩니다. 나쁜 화폐가 지속하게 되면 반복되는 부채 위기가 생기게 되고 화폐 개혁은 단기적인 완화책에 불과하다고 하며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계속해서 자기 파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못한 부의 격차에서는 해결책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는데요. 돈에 대한 생각을 고치면 삶이 바뀐다. 따라서 경제는 자발적 거래여야 건강하고 수천 년간 같은 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문성과 분업을 통해서 비로소 진정한 경제적 성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화폐에서 손을 떼야 하고 중앙은행의 화폐 독점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반해서 자유시장의 화폐를 지지하고 있고요. 화폐 독점권을 국가로부터 탈취해야 우리의 돈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절대로 자발적으로 이 화폐 독점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화폐 시스템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삶도 바뀔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죠. 한 번쯤 생각해 볼 책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원페이지 북을 마칩니다.